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두 나열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대단하다, 특이하다 싶은 사례들로 모아 탑3로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3위는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 기자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은 민족이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는 유일한 민족,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약소국에겐 관대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건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입니다. 마이클 브린 기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도 존경심과 경멸감이 교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학자 중에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을 깔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선비를 존경하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점차 얕보는 마음이 강해지고 급기야 정한론으로 비화합니다. 임진왜란 후 일본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즐긴 이가 많습니다. 서연섭 씨가 쓴 일본은 있다는 책을 보면 조선 통신사의 일본 방문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속된 말로 일본의 식자들을 얕보고 갖고 놀았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휘호를 받기 위해 내미는 종이에 조선 문사들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문진을 놓는 대신 발 뒤꿈치로 밟고 냅다 휘갈겨 썼다고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에도시대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의 선비와 학문을 흠모했습니다. 오규 소라이라는 유명한 유학자는 에도시대에 인근 시나가와로 이사간 친구에게 그 나라에 일이 가까이 다가가 사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정색을 하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리는 일본 단위로는 약 7.8km이고 그 나라는 물론 조선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을 대놓고 무시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을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이 참 강대국인데 왜 이렇게 강대국 같지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거죠? 참 신기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2위는 최단기간 경제성장국 첨단과학기술국인 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리셋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 그래도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의 시동을 걸고 있다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농업 생산력으로는 전 국민이 기아를 면치 못했습니다. 농촌에서조차 수입 밀가루가 있어도 굶는 판이었습니다. GDP 감소 수치 자체는 무시할 만했습니다.
1950년 한 해 동안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6.25는 국가 경쟁력과 발전 역량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인적 피해만 300만 이상의 물적으로는 전력 74%, 남한공업의 60%, 건물 66만 100동, 전선 60만 766km, 교량 9,312km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물적 인프라를 날려먹고 사실상 맨 땅의 헤딩으로 다시 시작한 셈입니다. 한강엔 기적이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른 것에 빗대어 6.25 전쟁을 치르고 국토와 인력이 넉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1997년 구제금융이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이를 외국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국가와 함께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 8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 절정기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기존 선진 강대국들이 중공업 부가가치가 경공업을 추월하는 산업화가 최소한 50년 이상은 걸렸던 것을 10년 이내로 좁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1위는 녹쥐아입니다. 일제는 35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갔습니다. 산이나 숲에서 나는 자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방울 하나까지도 징발해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산과 숲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이미 황폐해진 산들은 6.25를 거치며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산들은 나무로 빽빽합니다. 불과 50년, 60년 사이에 몰라볼 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사막화된 대한민국 국토를 본 당시 유엔은 한국은 회생 불가능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에 국토 녹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한 전세계 유일의 국가,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진정한 애국자의 피땀이 있습니다. 나무와 나라를 사랑해 나무 영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현신교 박사는 세계가 감탄한 기적을 만들어내셨고 생전 이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평생을 나무하고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무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내가 나무 속에 사는지 나무가 내 속에 있는지조차 모를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의 원래 꿈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여유가 없었던 집안 사정으로 수원 농림학교에 진학합니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 규슈 제국대 임학과에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3학년 때 실습 여행 겸 조선으로 돌아와 조국을 다시 마주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 박사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6.25 전쟁 후유증을 겪으며 황폐해진 조국 땅에 살림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황폐해진 모습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훗날 현 박사가 나무의 품종을 개량해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집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가며 임학 공부에 전념한 이후 1952년 현 박사는 소나무 하나를 개발합니다. 당시에는 리기다, 테다 등 두 종자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재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테다 소나무의 경우 재질이 좋고 생장 속도가 빨랐으나 추위에 약하고 비옥한 땅에서만 자랐습니다. 현 박사는 미국 동북부 원산의 리기다 소나무와 동남부 원산의 테다 소나무를 교접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이 둘의 장점만 고루 받아온 리기테다는 추위에 강한 동시에 꼿꼿하고 해충에 강하며 생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리기테다 소나무의 장점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강대국 미국의 귀도 솔깃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1962년 미 의회에 한국의 미래에 가망이 없으니 원조를 삭감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미 상원 의원 알렉산더 윌리는 현 박사의 리기테다 소나무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되어 한국은 예정대로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원조는 한국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리기테다 나무에서 한국의 미래를 내다봤고 경제 원조도 해주어 아무것도 없었던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리기테다는 탄광이 밀집된 일리노이, 미시건주의 폐색지를 녹화하는데 일조를 했고 기적의 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현 박사는 이어 1953년에는 은백양과 수원 사시나무를 교잡해 경사진 땅에서도 잘 자라고 오염에 견디는 힘이 강해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데 알맞은 현 박사의 걸작 은사시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곱게 자라며 대규모 번식이 가능한 종이었습니다. 해충과 오염에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현사시나무 역시 해외로 진출했는데요. 1980년대 낙엽병으로 골머리를 썩던 뉴질랜드는 현사시나무가 낙엽병에 저항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국의 숲을 현사시나무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현사시나무는 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사시나무의 아빠나무인 수원사시나무가 처음 발견된 수원 여기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신규 박사는 1986년 74세의 나이로 타계합니다. 그때까지 그가 심은 나무의 수는 무려 2억 9천만 그루입니다. 나무와 숲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현신규 박사님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 위인들의 노력과 업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후손들은 지금 현 세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해지는 법 알려드릴까요?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본다. 하루에 3번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본다. 하고 싶은 일을 적고 하나씩 시도해본다.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든다. 음악을 크게 틀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춘다.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한다. 고맙고 감사한 것을 하루 한 가지씩 적어본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둔다. 나의 장점을 헤아려 본다. 멋진 여행을 계획해본다.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산다. 내일은 오늘보다 무엇이 나아질지 생각한다. 행복해지는 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탄하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세계 보건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함께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해 나가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민간 분야 백신 개발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다며 칭찬했는데요. 만약 게이츠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바이오와 관련해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게 된 겁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생산 능력이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코로나 신약 개발과 진단키트, 의약품 제조 거점으로 부상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공공재로 공급해서 인류애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런 결정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죠. 빌 게이츠도 한때 자국의 백신 개발, 특히 모더나는 비판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 그리고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2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였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건 코로나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장들이 멈춰섰던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은 한국의 빠른 회복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염병 확산이 둔화하고 해외 생산과 학교, 병원 등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3분기 중국식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쇼크를 받긴 했지만 한국은 GDP 순위 9위도 넘보고 있고요. 국경을 닫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한 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인데요. 한국은 TV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만 찾을 정도로 한국 제품들이 뛰어나다 보니 지금 같은 시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데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한몫했는데요. 그리고 수준 높은 IT 기술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코로나를 추적하고 빠르게 바이오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이 한국의 높은 첨단 IT 기술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파악했는데요. 또한 드라이브스루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과 빠른 PCR 검사를 통해 감염병을 잘 대처할 수 있었죠.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 기업들도 더더욱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고 그 외에 수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합니다. 한국처럼 얼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K-방역을 국제 모델로 만들기 위해 18개 분야에서 ISO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진단기업과 선별진료소 운영 시스템,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및 치료까지 K-방역 모델을 구축하며 세계적으로 국격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르완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의 K-방역을 참고해 각 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국에 주목하라. 한국은 이제 K-방역에 이어 K-통상까지 주도하며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K-통상 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국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의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UN 분담률 11위인 국가인데다가 UN 이외에도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의 한국인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1999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있으며 특히 고위직 진출 인원은 1999년 10명 수준에서 2019년 12월엔 38명으로 늘었죠.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에선 한국이 6회 연속 선출됐고요. 인터폴에선 총재까지 맡으며 각종 세계기구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WTO 최초 여성 사무총장까지 배출해 한국의 국격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WTO 다자통상 체제의 보건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K방역, K통상과 함께 한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자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치졸하게 굴고 있습니다. 일본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두고 같은 아시아 출신인 유 본부장 대신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일본의 치졸한 행동과 유치한 생떼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25 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핵 보유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지휘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끝내 한반도 평화를 망치는 길로 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북한의 이번 발언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은 아예 제외하고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재선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본인들의 경제 제재를 풀어보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우리를 도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6.25 때부터 핵을 보유하려 했었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는 핵시설을 가동시켜 지금까지 100개 정도 되는 핵탄두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선 비핵화 논의를 할 것처럼 굴면서 뒤에선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 겁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북한은 이제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도 추진하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북한의 방사포로 우리의 공군력을 무력화하려는 전쟁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노력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을 이길 수 없는데요. 경제 수준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북한은 무슨 자신감으로 경제력부터 군사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강한 우리를 계속 도발하는 걸까요? 북한은 꾸준히 우리를 도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9위고요. 군사력은 세계 6위일 정도로 군사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지난해보다 8단계나 하락한 25위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육해공 전력을 살펴보면요. 우리 육군은 장갑차만 14,000대가 넘고 견인포는 3,000문 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체 개발한 천무 배치가 늘면서 다연장 로켓포도 575문이나 갖게 됐는데요.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장갑차 2,500대, 견인포는 1,000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장갑차나 다연장포는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무기의 능력과 화력, 정확도는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죠.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북한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과 같은 방어용 무기도 실전 배치해 북한을 압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북한의 해군력도 우리에 비해 초라합니다. 우리 해군은 총 234척의 각종 군함을 갖고 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한 최신 함정과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총 984척의 함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구축함은 없고 호위함과 초계함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잠수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인 83척이 있다고 하네요.
북한과 우리의 가장 큰 전력차는 공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공군은 항공기 1649대를 갖고 있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면서 전력을 강화 중인데요. 반면 북한은 공군력이 엄청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항공기는 총 949대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그중에서 가장 최신형 전투기가 90년대에 도입한 미그 29기 40대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전력차가 크게 나는 만큼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도발해온다면 우리가 혼구멍을 내줄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군의 수준은 북한과 비교해서도 뛰어나지만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에게 의존했던 대북 감시와 정찰 자산 부족인데요.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특히 북한은 기습적인 군사 도발을 자주 해왔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부터 SLBM 핵무기처럼 다양한 비대칭 무기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시하고 정찰할 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의 최대 취약점은 우주 군사력, 즉 우주에 정찰 위성을 쏘아올려 적을 감시, 정찰하는 능력이 낮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동안 안보 족쇄를 찬 것처럼 미국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걸 제한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형 우주 발사체는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었는데요. 액체 엔진을 사용하면 일간 로켓의 무게와 크기가 늘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 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액체 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에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고체 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됐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민간 상업용 로켓 연구와 개발, 그리고 우주 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